와, 제가 얼마 전에 정말 우연히 한 선배 투자자분의 50분짜리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. 솔직히 끝나고 나서 한동안 좀 멍했습니다. 오늘 그 강의에서 제가 느꼈던 그 충격과 핵심 내용들, 그리고 그분의 투자 방식을 제 방식과 한번 비교하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. 이렇게 딱 시작을 하시는데, 이게 뭐 돈 자랑하려고 나오신 게 아니구나 하는 진심이 확 느껴지더라고요. 정작 가장 가까운 아들들은 안 듣는 그 지혜를 혹시나 여기 있는 단 한 사람이라도 듣고 인생이 바뀌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셨다는 거죠. 이번에 투자 여정을 보면요. 이게 뭐 하루아침에 대박이 난 게 절대 아니에요. 40대 중반에 친구 때문에 그냥 취미로 시작해서 처음 10년은 거의 뭐 수익도 별로 없었대요. 그러다 본격적으로 월급을 다 쏟아부어서 큰 돈을 벌고, 근데 지금은 오히려 투자 규모를 다시 줄이고 본업에 더 집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. 이 과정 자체가 진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. 투자가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. 바로 우리나라 은퇴 현실에 대한 아주 냉정한 숫자들을 보여주셨어요. 67만 원. 네, 이게 뭘까요? 이게 바로 2025년 기준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월 평균 수령액입니다. 자, 그럼 부부가 둘 다 연금을 받는다고 쳐도 월 134만 원이에요. 그런데 정말 최소한의 생활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 월 240만 원이래요. 계산이 바로 나오죠? 매달 100만 원 넘게 그냥 마이너스인 거예요. 이 말이 진짜 뼈를 때리더라고요. 우리가 흔히 집 한 채 있으면 됐지라고 생각하잖아요. 근데 그게 다 부동산에 묶여 있으면 당장 쓸 현금이 없는 거죠. 서류상으로만 부자지 실제로는 현금 흐름이 막혀 있는 거예요. 이게 진짜 부자일까요? 하고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. 그렇다면 말이죠. 일은 그만두었는데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안 될 때 이 엄청난 격차를 도대체 뭘로 메워야 할까요? 그 해답을 이 간단한 그림으로 보여주셨습니다. 우리가 땀 흘려 버는 노동소득을 그냥 써버리거나 은행에 묵혀두는 게 아니라 이걸 투자라는 깔때기에 계속 부어줘야 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돈이 스스로 일해서 돈을 버는 자본소득이라는 튼튼한 나무를 키워야 한다는 거죠. 사실상 이게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유일한 길일지도 모릅니다. 자,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진짜 놀랍지 않나요? 지난 20여 년 동안의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부동산이나 안전자산인 금보다 삼성전자 같은 우량 주식의 수익률이 그냥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게 눈에 보이죠. 바로 이겁니다. 이게 진짜 핵심 질문이에요. 수익률이 저렇게 높다는 건 알겠는데 그 수많은 금융위기와 폭락장을 다 견디면서 26년 동안 그걸 계속 들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? 전략이 없으면요, 저 수익률은 그냥 그림의 떡일 뿐이라는 거죠.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전략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이 선배 투자자분의 방식과 제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. 이분은 연평균 15%의 수익률을 내셨대요.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. 72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죠? 이걸로 계산하면 4.8년마다 자산이 2배로 불어나는 속도예요. 이건 뭐 거의 워런 버핏에 가까운 정말 엄청난 실력인 거죠. 그럼 도대체 어떻게 그런 수익률을 냈을까? 바로 이 네 가지 원칙, UHS를 가지고 기업을 고른다는 겁니다.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간단해요. 예를 들어 반도체 회사를 생각해 보세요. 우리 모두가 쓰는 기술이죠. 유용하고요. 아무나 못 만들죠. 진입장벽 높고요.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죠.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 겁니다. 지속 가능하죠. 바로 이런 기업을 찾는 거예요. 자, 여기서 저랑 이 선배님의 방식이 확 갈립니다. 선배님은 소수의 정말 좋은 회사를 골라서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아싸, 싸게 살 기회다 하고 더 사는 방식이에요. 반면에 저는 개별 회사는 잘 모르겠고 그냥 시장 전체의 흐름을 따라가는 ETF에 투자하다가 제가 정해놓은 신호, 그러니까 200일 이동평균선이 깨지면 뒤도 안 돌아보고 파는 전략을 쓰죠. 접근법은 완전히 다르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자산을 불린다는 목표는 똑같습니다. 선배님이 주식은 총 자산의 20%를 넘지 않게 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. MDD, 최대 하락폭이라고 하죠. 이걸 관리하는 게 리스크 관리의 핵심인데 이분은 아주 간단하고 강력한 원칙 하나로 이걸 해결하는 거예요. 주식이 반토막 나도 내 인생 전체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인 셈이죠. 그리고 이건 정말 현실적인 꿀팁이었어요. 우리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벌면 끝이 아니라는 거죠.
배당이나 이자 같은 금융소득이 1년에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투자 규모가 4% 배당 기준으로 한 5억 원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반드시 세금 계획을 세워야 한다. 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. 자,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. 이런 숫자나 전략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성공을 위한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. 이야, 이 말 한마디에 그분의 투자 철학이 다 담겨 있죠. 우리는 자꾸 언제 사서 언제 팔까 타이밍을 재잖아요. 그게 아니라 좋은 자산은 파는 게 아니고 그냥 월급날마다 꾸준히 사모으는 거라는 겁니다. 이 표현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. 아내랑 나 둘이서 버는 줄 알았는데 어느새 주식이 우리 가족의 세 번째 소득원이 돼서 셋이서 벌고 있더라. 자본이 마치 또 한 명의 가족 구성원처럼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것. 이게 바로 투자의 본질이라는 걸 이렇게 멋지게 표현하셨어요. 이것도 오해하면 안 돼요. 뭐 커피 사 마시지 말고 쪼잔하게 굴어라 이 말이 아니고요. 그냥 습관적으로 나가는 불필요한 소비를 의식적으로 줄여서 그 돈으로 미래를 위한 씨앗, 즉 종잣돈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. 그리고 이 선배님이나 저나 하고 싶은 말은 똑같아요. 정답은 없다는 겁니다. 여러분의 성격과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.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서 그럼 내 길은 뭘까? 하고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시작해 보시는 거, 그게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.